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여야 할 것 없이 먹방입니다. 수산시장 먹방. 그러면서 상인과 어민의 고충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야당은 오염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여당은 야당의 괴담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먹방이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 아니라 먹이는 방송, 좀 더 찰지게 말해보면 먹이는 방송의 줄임말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정치 먹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 사태, 한마디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봤는데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Но если кто-то встанет на пути, мы уничтожим все, что будет вставать на пути. Мы протягиваем руку каждому. Мы идем дальше, идем до конца.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보신 것처럼 거의 만 하루 사이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끝났다고 단언할 수가 없고 지금 긴박하게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앞서 무장 반란 사태 선봉에 선 프리고진,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영상으로 보신 프리고진은요, 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푸틴 대통령과 같은 고향인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에 절도, 사기,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9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이게 사실 행실이 마냥 착한 사람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질도 나쁘고. 네, 여러 의미로 뭐 이력이 화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나이, 이제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온 나이가 29세였어요. 근데 네. 이때 출소 후에 가족들과 노점에서 핫도그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노점에서 고급 레스토랑까지 이제 차리게 됩니다. 어허. 이때 푸틴 대통령이 이 식당을 즐겨 찾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 사진 속에 푸틴 옆에 인물이 프리고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어허. 이후 프리고진은요, 푸틴 대통령의 만찬이라던가 아니면 이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연회를 책임지면서 푸틴의 요리사다라는 이런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푸틴 또한 이 프리고진을 상당히 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프리고진은 놀랍게도 아까 제가
그 범죄 이력을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한때 동화책 작가로 활동한 경력이 또 있어요. 희한하네.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이력이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약 20여 년 전입니다. 40대 어허. 초반이 쓴 글인데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소인 왕국의 왕이 이 마법으로 이 몸집을 막 키우다가 너무 커져서 이 왕국을 오히려 통치하지 못해 뒤늦게 후회한다라는 내용을 집필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 책 내용이 뭔가 미래 일을 예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막역한 사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리고 쭉 인연으로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레스토랑 사업하던 사람이 어떻게 무장 반란을 주도해, 쿠데타를 주도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핫도그 장사하다가 레스토랑 차렸고 동화책 작가를 하던 사람이 대체 어떻게 된 그러니까요. 건가 하실 텐데요. 지난 2014년에요. 민간 군사기업 용병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설립합니다. 아, 용병그룹이에요, 저게? 네, 용병 그룹인데요. 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요, 친러시아 분쟁에 투입돼서 전투 작전을 펼쳤다고 해요. 어허. 특히 뭐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내전에도 참전을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개입을 했을 때가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독재자의 요청을 받고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고문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또 바그너 그룹은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를 점령했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프리고진이 전투복을 입고 러시아 국기를 들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요. 일단 범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핫도그 장사, 더 키워서 레스토랑으로 승승장구하다가 크렘린궁, 쉽게 말하면 우리의 뭐 옛날 청와대, 뭔가 그 대통령이 있던 궁이 크렘린궁이잖아요, 러시아에.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연회를 도맡아 했다는 거. 그만큼 연회를 도맡아 했다는 건 최측근 아니에요. 거기에 근접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이 용병단체를 만들어요. 글쎄요, 막대한 재력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이 최진봉 교수님, 프리고진이 불렸던 뭐 호칭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바그너 그룹의 수장 외에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지는 호칭은 따로 없었던 아하. 것 같고요.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욕망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용병 그룹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가까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푸틴이 일정 부분 이 그룹에 돈을 계속 지원하니까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전쟁을 수행하면서 프리고진을 계속 이용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규군으로만 부족하니까 아하. 결국 용병 그룹을 계약을 맺을 것이고 아하. 계약 관계에서 측근이었으니까 더 많은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프리고진이 또 푸틴한테 뇌물도 줬겠죠. 그럴 뭐 수 저는 있어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생 관계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공생 관계인 거죠. 그룹을 만드는데 용병 그룹이에요. 용병 그룹인데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내전 상태에서 러시아 편에 서서 항상 가장 앞장서는 그런 군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반기를 든 거거든요. 아하. 근데 반기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국방부와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고진이 돈을 계속 버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고진이 지난번에 이제 바흐무트에서 전투를 하면서 국방부에 대한 공개 비난을 했어요. 아니 국방부가 제대로 탄약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 국방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소이구라는 국방부 장관이 야 비공식적으로 계약 맺은 사람들 다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 체결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판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보니까 프리고진이 너무 나가고 있다는 거 아마 판단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그 정규군이 갖고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서는요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하. 정규군이 대부분 어디가 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지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려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프리고진이 계속 모스크바로 진격을 해버리면 잘못하다가 본인의 자리까지도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손을 내민 거죠.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포령을 발령을 했었어요. 그래요? 프리고진 체포오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협상을 이룬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놔뒀다면 프리고진이 정말 군대 이끌고 돌아와서 모스크바를 점령해보는 본인의 권력도 완전히 뺏기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손을 내민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프리고진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아하.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프리고진이 그러면 계속 건재할 거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모스크바 코앞까지 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부대가 진격을 했대요. 저는 세계사는 잘 모르지만요. 기사를 읽어봤더니 옛날 히틀러도 모스크바를 함락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실패했던 그 모스크바를 코앞까지 진격했던 게 프리고진이래요. 푸틴이 벌벌 떨었을 수 있어요. 그런 프리고진이 정말 장악하려다가 모스크바에 진격하려다가 결국은 방향을 돌려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나섭니다. 푸틴의 허가를 받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합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결과 프리고진 히틀러도 뚫지 못했다는 모스크바 입성을 불과 200km 앞두고 진격을 포기한다는 200km 거의 코앞 아니에요? 코앞 진짜?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은 프리고진과 반란에 가담한 용병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 프리고진은 러시아를 떠나기로 합의합니다. 이 프리고진이 검은색 승합차에 타고 경찰의 호위 아래 철수를 시작하자 시민들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일부 시민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사진 촬영도 합니다. 프리고진도 환한 미소로 그 이 장면이네요, 진짜. 네, 비치는데 이 프리고진의 안전이 담보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장면이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무장 반란, 즉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한테 보세요. 시민들이 환호하고 같이 셀카 찍자고 요청하고 막 박수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인경 평론가 그 말은 즉슨 결국 러시아 내에서 푸틴이 뭔가 반감을 국민들한테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푸틴으로 치면 엄청난 망신이자 아하, 굴욕인 네. 거죠. 아까 뭐 히틀러도 얘기했지만 나폴레옹도 못 그래요, 맞아요. 못했던 네.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프리고진은 반란을 끝내는 조건으로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의를 받아서 망명을 선택을 했지만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프리고진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 그래요? 벨라루스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벨라루스의 외교 측에서도 입국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을 어머?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허. 또 이제 모스크바 지국장, CNN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냈던 질 도어티 씨는 네. 푸틴은 절대로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살해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프리고진의 숙청서를 여러 외신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하일 카시노프 러시아 총리도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간 다음에 아프리카로 떠났을 수도 있다. 용병 사업을 해서 떠날 수도 있고 목숨을 해서 떠날 수도 있는데 아하. 다른 많은 이 푸틴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리고진 제발 죽음의 홍차를 마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푸틴은 절대 정적을 용서하지 않고요. 어허. 대부분 러시아 국내에 있던 외국에 가 있던 간에 홍차를 마신 후에 거의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리고진이 홍차를 마셨다는 소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하.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 우리 이 신문들을 봐도요. 프리고진이 다시 벨라루스로 방향을 돌렸지만 최진봉 교수님 과연 프리고진이 무사할까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단 당연히 말이에요. 그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죠. 많은 부분들 외신들은요 무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감을 두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아까 유인경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푸틴이 엄청난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네. 이번에. 전 세계 망신당했죠. 전 그럼요. 세계. 이거 뭐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걸로 알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자기 신복을 밑에 세워놓고 자기가 수렴 청정을 했던 일도 그랬었죠, 있었어요. 네. 그 정도까지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였던 이 푸틴의 장악력이 너무나 느슨하구나 이런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철권 통치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푸틴의 그런 어떤 독재 정권 아래에서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하, 이제는 네. 푸틴도 이제는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군가 또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뭔가 이빨 빠진 호랑이 느낌을 그렇게 줘요.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리고진을 살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테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의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있다는 점. 외신들 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철옹성 같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푸틴의 권력 장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반란은 종식됐지만 푸틴 권력에 물음표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차기에는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푸틴 입장에선 전 세계적으로 굴욕감을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지금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 내부 상황 단속이 시급한 거 아니에요? 차제에 우크라이나전 끝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롭게 정말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까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4박 6일간의 숨가쁜 순방 일정 마치고 돌아왔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만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최정아 기자님, 김건희 여사도 일정 많이 소화했네요. 네, 일단 영상 설명부터 짧게 드리자면요. 그럴까요? 네. 일단 이 귀국한 24일 날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이 베트남 어린이 봉사 현장을 방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인 23일을 짚어보자면요. 이때는 베트남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네. 무슨 일 때문이냐? 네. 베트남 트엉 주석의 배우자 이 판티타잉 덤 여사의 초청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김 여사는 덤 여사와 함께 이 차를 마시고 이 다과를 함께하면서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전통 의상, 문화 교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네. 김 여사는 덤 여사가 소개하는 아오자이 등 이 베트남 여성 전통 의상을 관람했다고 하고요. 네. 또 베트남 전통 음악과 한국 노래 사랑으로의 연주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또 프랑스 파리 때도 그랬습니다만 베트남 하노이에서도요. K-팝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보세요. 앞서 사진 여러 장 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김건희 여사가 입고 있던 저 옷이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저게 바로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베트남 북부에서는 아오자이, 그 남부에서는 아오야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일정 내내 판티타잉 덤 여사는 거의 이 옷을 많이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요, 일정 중간에 원래 남색 원피스 차림이었다가 이 아오자이로 갈아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덤 여사가 친교 행사의 하나로 준비한 이 아오자이 패션쇼 참석 때 이걸 좀 입어달라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초록색 아오자이를 선물했는데 네. 이걸 입은 겁니다. 그러면서 덤 여사가요, 초록색 참 잘 어울리신다. 대한민국의 정상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이 베트남의 아오자이를 입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이에 김 여사가 감사의 의미로 다음에 한국 오시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의 덤 여사가 아오자이로 좀 입어주세요 하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싫어요. 나 한국에서 옷 갖고 왔는데 왜? 나 이거 진짜 공들여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갈아입었네요 또. 그 자리에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어허. 한복과 달리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는 지금도 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많이들 입는다고 합니다. 미혼 여성은 주로 흰색을 입고 기혼 여성은 색깔 있는 옷을 입는데 특히 흰색 아오자이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교복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편화된 옷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덤 여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아오자이, 예전에 이 아오자이를 선물 받은 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4년 베트남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가 열렸는데 마지막 순서로 박 전 대통령이 깜짝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 베트남어로 신짜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뒤에 10m가량을 워킹해 많은 눈길을 끈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아오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은 게 아니라 한복 차림,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그 우호를 다지는 패션쇼 자리에서 한복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박선배 변호사님, 그럼 우리 역대 대통령의 뭐 배우자가 아오자이를 입은 거는 뭐 처음이에요? 아오자이를 입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배우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 갈아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도 많은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 베트남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오자이를 입은 건 처음이지 사실 이제 순방을 나가면 대통령이나 이제 그 배우자들이 그 나라 전통 의상을 또 입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컨대 무슨 뭐 G7 정상회담 할 때 부인들이 맞아요. 그 나라 민속 의상을 그렇죠. 입기도 하고 네. 남성들도 필리핀에 갔을 때는 필리핀의 셔츠를 네, 입기도 네, 합니다만 네. 이렇게 완벽하게 전통 의상을 입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뭅니다. 아, 그러나 네. 사실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알리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해 주는 아, 건데 네네. 가장 예민한 곳이 중동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중동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거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기 때문에요. 중동에 갔을 때 많은 변화를 보였죠.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내용과 더불어 주목받은 게 바로 의상이었습니다. 아. 지금 사진에 보이는 네. 김건희 여사가 쓰고 있는 게 샤일라라고 하는 건데요. 히잡과 같은 건데 저렇게 스카프처럼 쓰는 건데 목과 어깨를 감싸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샤일라를 쓴 분은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 아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중동을 방문했을 때 저렇게 쓰고 아, 저렇게 그 나라의 했군요.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를 보였는데 네. 대부분 이제 기자들이 저를 비롯 저는 뭐 전직 기자긴 합니다만 취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초로 썼다. 왜 저런 데 썼냐 시비를 걸지만 자료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기사에 써주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이제 샤일라도 쓰면서 네. 가는 곳마다 전통 의상을 또 입는 이제 그 나라를 존중하는 것도 있네. 이번에는 역대 대통령 배우자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오자이를 입었다. 그게 또 화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또 아오자이를 입은 것만 화제가 된 게 아니라 최재범 교수님, 네. 이번에 베트남 친교 행사 때 보면 특히 아이들을 많이 챙겼어요. 네, 아이들을 많이 챙겼는데 두 가지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첫 번째 행사는 뭐냐면 자전거를 기부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기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저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전거를 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아이들 거기에 이제 기증 받으러 온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어린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저 아이들한테는 저 자전거가 소중하게 학교 갈 때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베트남에서는 아하. 이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아이들한테는 네. 대단히 소중한 선물이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 다시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정부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이들을 베트남 어린이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의료 봉사를 해요. 그래요? 그게 27년째 지금 하고 어머, 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27년째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마 치료를 우리 이제 그 단체에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은 아이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고 사진 찍는 모습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여러 가지 물론 그 하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그걸 교류하는 부분이나 소프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든 지원이든 아이들 그렇죠. 병원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혈맹의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렇게 프랑스 파리와 또 베트남 하노이 등을 거쳐서 4박 6일 순방 일정 마치고 이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또 사진을 제공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이 대통령실 순방 비하인드 컷이 17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 이번 순방에서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사진으로 이제 담아서 대중에게 공개를 한 그래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직접 영어로 이 PT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통해 보완점을 이 체크하고 직접 원고를 수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이 모습 첫 번째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가 부산 이즈 레디라는 이 문구가 새겨진 열쇠고리를 이번에 목발투혼이라고 했잖아요. 이 최태원 부산 엑스포 민간 유치위원장의 목발에 이렇게 달아주면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또 4박 6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한 기자들을 만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서울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함께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이 비행기 안의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비하인드 컷의 줄임말 B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 막 기억나는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B컷 많이 공개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B컷 공개하고 이번에도 공개됐는데 B컷 공개되면요. 어떤 더 대통령에 대해서 다가가는 느낌, 일반 국민들이 또 친근한 느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이번에 이제 베트남 만찬 행사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한 주인공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누굽니까? 네, 그러니까 귀국 전날 밤이었는데요.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이제 만찬 자리였다고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게 23일이었거든요. 23일이 생일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는데요. 어허. 이 만찬 중에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일 파티를 하게 된 건데 그래요? 베트남 측에서요. 케이크도 즉석에서 준비해주고 어머. 축하 연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요. 트럼프 국가주석과 덤 여사까지 함께 뭐 건배도 하고 일어나서 축하 인사도 건네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좋았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런 게요, 진짜 하나하나 모여서 이제 우리 이번에 베트남도 또 프랑스 파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아주 중요한 일정이었잖아요.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경제력도 성장하고 또 대외 관계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길, 그런 결과를 낳았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얼마 전에요. 112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번에는 신고 전화가 아닌 문자를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저는 112에 전화만 되는 줄 알았더니 최근부터는 문자로도 신고가 아하, 가능하다고 네. 합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지난 20일 낮 광주 서구에서요. 112 상황실에 신고 문자가 한 통 접수가 됐습니다. 네. 신고 내용이요. 이 버스에서 남성이 다른 승객의 다리를 촬영하고 있다라는 신고 내용이었는데 어머, 세상에.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버스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 버스가 곧 도착할 버스 정류장으로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아하. 언뜻 드는 생각이 이담 아나운서. 112로 통화를 하면 신고를 하면 육성으로 신고를 하면 될 일이 왜 문자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버스 안에서 전화로 어떤 사람이 다리를 찢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다리 찢고 있던 사람이 그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무지했어요. 그래서 아하. 머리를 쓴 거죠, 이 아하. 신고자가요. 문자로 신고를 했고요. 네. 과연 어떻게 됐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맞아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아하. 보시겠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지금 손을 들어 보이는 버스 기사. 아는 사람 보고 인사한 걸까요? 자, 버스에 타려는 승객들은 일단 못하게 하고요. 네. 우르르 이제 경찰관들이 네, 버스에 올라탑니다. 어디 단체로 가나요, 경찰들이? 승객들이 손을 들어서요. 승객이 저기를 가리키죠. 저기 있습니다라고 가리킵니다. 네. 경찰관들이 승객이 가리킨 자리로 향하고 거기에는요. 버스 의자 아래에 황급하게 몸을 숨긴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 남성 잠시 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경찰서로 향하게 됐습니다. 저 몹쓸 인간 타조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타조는 자기 머리만 숨기면 숨은 줄 안 돼요. 저 인간 얼마나 다급했으면 의자 밑으로 버스 의자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네요. 최재명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그래서 다 탑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남성한테 갔어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승객이 알려줬잖아요. 여기 있다고 이 사람. 그래서 가서 휴대전화 내놔라 했더니 아하. 먼저 한 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열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아무런 사진이 없었어요. 그 범죄 정황이 없는 거잖아요, 아하. 지금. 그렇다고 경찰이 또 이걸 놓칠 거냐? 이 사람이 휴대전화를 2개를 갖고 있었던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눈치를 딱 챈 거죠. 아하. 일부러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먼저 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솔직히 두 번째 휴대전화 내놔라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꺼낸 거예요. 어머. 근데 거기에 바로 옆 승객 다리를 찍은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 대를 갖고 다니면서 한 대는 없는 것처럼 내보이고 나중에 실제 찍은 카메라는 두 번째 휴대전화에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앞서 설명을 들으면 그 몰래 카메라를 찍힌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버스 기사님이 어떻게 알고 경찰한테 문자로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고한 사람은 사실 이제 문자를 보낸 사람은 승객이고요. 네. 승객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버스 기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찰을 탑승을 시킬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버스 기사는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아하. 일어난지. 그래서 조용히 버스 기사한테 가요. 신고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으니까 다음 정류장에 경찰들이 타면 태워라. 어머. 라고 버스 기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버스 기사가 저 손을 들잖아요. 지금. 네. 저기 이 차가 맞다라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타기 전에 다른 승객들 못 타게 하고 경찰관 태우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은 바로 여기 있다고 손으로 가르쳐주고. 아하. 그냥 그야말로 신고한 분과 버스 기사가 한 몸이 돼서 네. 범행 현장에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 피해를 당하신 승객분, 버스 기사님의 합동 기지가 발휘된 현장인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중에서 다른 손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버스 위치를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버스가 현재 어디로 오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빨리 검거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우선 출동했습니다. 중간에 도주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정류장 뒤편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버스 그 좌석 아래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행으로 이렇게 체포 검거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 당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줬던 휴대전화를 보니까 아무런 사용 기록도 없는 휴대전화더라고요. 그 주머니를 보니까 한 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탑승했던 여성의 저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대응을 정말 경찰분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몹쓸 인간은 왜 저런 짓을 했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경찰이 물었더니 답변이 참 황당하고 공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는데요? 옆자리의 여자가 이뻐 보여서 그랬답니다. 참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또 이런 공색한 말도 했어요. 전에는 절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잘못을 저질렀다는 곧바로 용서해 주세요가 되는데요. 제발 순간적인 충동이란 말을 범죄자들은 그만 쓰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순간적 충동을 느끼신 분이 휴대전화 2대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인간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인 줄 알아요. 정말 몹쓸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삼박자가 갖춰져서 검거에 성공한 사건이죠. 승객은 112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하고 버스 기사는 승객 의사 전달을 바로 알아듣고 경찰에 수신호를 보냈고 경찰은 피의자가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 대처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법 촬영은 뿌리 뽑힐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은 50대 남성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 등인데 향후 검찰 여죄 유무를 또다시 확인한 뒤에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우 진짜 저런 진짜 파렴치한 몹쓸 인간들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좀 없어지는 날이 빨리 오길 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음주운전은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이담 아나운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지난달 17일 새벽 1시 반쯤에 부산의 한 도로에서 네.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냅니다. 허허. 이 운전자는요, 당시에 만취 상태였고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고 합니다. 허허. 이 사고로 택시를 잡으려던 50대 여성이 다쳐서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전치 12주요? 네. 어머 세상에. 그런데 뺑소니 사고를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어머. 근데 이 여성요, 음주운전에 지금 무면허로 뺑소니 사고 낸 거잖아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처벌이 두렵긴 했겠죠.
경찰이 찾아왔는데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에 여직원이 운전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 이 여성은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 업체 대표거든요. 어허. 자기가 일하는 그 업체에 직원이 운전을 했다고 했고 그 해당 20대 여성 직원도 당시에 내가 운전한 게 맞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최정화 기자님, 직원은 무슨 소리세요 대표님? 전 운전대 잡지도 않았어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누굽니까? 이 CCTV를 통해서요. 그날의 진실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날의 영상 함께 보시도록 영상이 있어요. 하겠습니다. 네네. 새벽 시간입니다. 주행 중 빨간불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차량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나서도요. 이렇게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 술에 잔뜩 취한 탓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해당 차량은요. 택시를 잡으려던 이 여성을 벼랑간 쳐버리고 맙니다. 어머. 그리고는 세상에. 네, 이 차주인 30대 여성이요. 잠깐 내렸다가 황급히 이 차를 다시 타고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세상에. 황급히 차를 타고는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저 CCTV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 데 시일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최재문 교수님, 예. 직원한테 몹쓸 거짓말까지 시켰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시켰죠. 근데 저 직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 시켰더라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걸 하란다고 해요, 거짓말을. 네. 그래서 저 직원도 함께 처벌받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더 황당한 건 저 운전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요. 지금까지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이게 어머.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심지어 2달 전에요.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저 인간 왜 그런가 지난달에. 진짜. 네.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참. 그리고 그동안 모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상태고요. 완전 습관 그런 진짜. 습관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음주운전을 또 했으니 무면허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안 걸리고 음주운전한 게 안 걸린 것까지 치면은 수차례 음주운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중한 형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 뭐 인터넷 쇼핑몰 업체 뭐 운영한다면서요? 그것까지 공개하면 안 돼요? 누군지 확 알려버리게? 신상정보 공개는 경찰의 심의가 열려야 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아직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라고 무슨 평가할 수 낯짝으로 있는데 인터넷에서 팔아요 물건을? 이 30대 여성 운전자는 무면허 뺑소니 혐의에 범인 은닉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다만 30대 여성은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은 확인됐지만 사고 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거짓 진술한 여직원도 범인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무면허 뺑소니의 피해자가 전치 12주면 상당히 중한 상해인데다 범인 은닉 교사 혐의까지 더해진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서 재판을 거친다면 적어도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은요, 면허를 빼앗는다 하더라도 무면허로 이미 운전했잖아요, 무면허로. 뭔가 진짜 그런 장치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운전, 시동에 안 걸리는 그런 차가 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먹방 가끔 보시는 분 많잖아요. 보면 막 스트레스 풀려요. 그런데 이게 과연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쌓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일단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먹방은요. 국민의힘의 수산물 먹방입니다. 아하.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자를 돕기 위해서 횟집 회식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난 15일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도부와 기념 만찬을 하는데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횟집에서 기념 만찬을 했고요. 네. 또 지난 23일에는 원내대표단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 대표가 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송파구 가락시장 가서 이제 또 회를 먹었고요. 네. 또 같은 날입니다.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인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또 만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 원내대표가요. 각 상임위별로 모임하잖아요. 그 모임을 앞으로 수산시장과 횟집에서 해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딱 분위기만 봐도 여당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 지금 여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지금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장소도 막 흩어져가지고 막 가잖아요. 관련 영상 좀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눈이 다치게 달리는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있죠. 아유, 큰일이네요. 그리고 운동기 아닙니다 지금. 좀 수산물을 좀 오염수 있다는 걸 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서 말씀 좀 잘해서 밥 먹고 좀 국민을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친 힘내십시오. 자, 식사. 대단하시시고 여기 와서 처음부터 배우다 보니까 제대로 배웠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의 저 횟집 먹방 혹시 야당에서는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안 불렀어요?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병 주고 약 주고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분들께서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를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회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어민들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그거 마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횟집에 가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저렇게 횟집 가서 괜찮다는 식으로 횟집 먹방하는 게 속아 웃을 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난주에인가 이재명 대표도 강원도 가서 횟집 가서 먹지 않았어요? 최재명 교수님? 네, 그랬었죠. 그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강원도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직접 찾았고요.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과 간담회하면서 간담회하는 장소에서 수산물을 구입도 했어요. 네. 뭘 구입했냐면 밀복 3마리하고 오징어 4마리를 구입했고요. 네. 그중에 1마리를 직접 그 자리에서 회를 이제 쳐서 그걸 본인이 이제 돈을 주고 지금 먹는 장면 나오죠. 초장에 찍어서 나오죠. 맛있겠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여야가 다 같이 수산물,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랑 걱정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똑같은데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은 이 모든 원인이 결국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거니까 그걸 좀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니고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당 다 어쨌든 수산물 시장이 저렇게 경기가 안 좋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동일한 것 같은데 접근의 방식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많이 힘들지요? 예, 아닙니다. 지금 좀 영업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뭐 일본 원전수나 국민 혜택, 지정 폐기물 그게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손님들은 좀 어때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시지요? 네. 이렇게 드셔야 맛있습니다. 또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저희도 독려하겠지만 또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좀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여야가 공교롭게도 나란히 수산시장을 찾았지만 듣고 싶은 말, 또 하고 싶은 말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횟집 먹방에 이어서 오늘 또 어디 갔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를 방문합니다. 성주군청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고 참외농가 농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습니다. 직접 참외를 시식도 할 예정인데 공개적인 먹방을 통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엿보여줄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렇게 먹었네요, 이제. 이미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야당이 지난 6년간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참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일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이 여권이 지금 먹방하는 게 유인겸 평론가님 진짜 배고파서 먹으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저게 담긴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국민이 좀 불안하고 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만약에 그렇게 일본의 경우에는 좀 항의를 한다거나 좀 확실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먹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또 야당이 단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위장으로만 제발 정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치는요. 머리와 가슴으로 하셔야 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국민이 어떤 불안을 갖고 있으면 해소하기 어떻게 좋으냐. 사실 먹는다고 단식한다고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먹방이라든가 단식 다 쇼처럼 여겨집니다.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도 하시고 네. 승복하시면 승복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뭐가 좋은지를 좀 협의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위장이 아닌 머리와 가슴을 쓰십시오. 네.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 문제까지 뭔가 진영 논리가 개입되는 지금 작금의 사태가 좀 씁쓸하고 또 불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3돌입니다. 공교롭게 어제가 6.25면서 일요일이었어요. 73년 전 6.25 때도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남다른 울림도 있었어요, 어제가. 그런데 이 소식이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지금 먹먹하게 한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23일 부산 진경찰서에 따르면요. 부산 금정구에 지난 7일입니다. 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 그러니까 절도로 80대 남성이 입건이 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주거지 주변인 금정구의 한 소형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서 젓갈, 그리고 참치캔, 그리고 참기름 등 8만 3천 원어치의 반찬거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은요, 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주소지를 파악해서 이 남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물품을 보면 생활형 절도 같은데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이 절도를 한 80대 노인과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73돌 6.25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80대 남성이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련이 지어졌는데요. 1953년 이제 전쟁 마지막 해에 참전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요, 이제 30년 동안 선원 생활하면서 생계를 뿌려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가 먼저 떠났고요. 혼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주는 6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한 소형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들을 좀 훔친 건데요. 그 훔친 물건들을 아까 최정화 기자가 얘기해 준 걸 보면은 참기름, 젓갈, 참치캔이거든요. 치아가 좋지 않아서 그냥 잘 먹을 수 있는, 많이 씹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한 달에 60만 원을 받네!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물가 같은 것도 따져보고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달 60만 원 참 버겁습니다. 견뎌내기가. 혼자 산다고 해도.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절도를 제가 두둔하거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정은 딱하게 생겼는데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픔 서러우면 진짜 못 참아요, 진짜. 이 남성 당장 쓸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전해 들은 경찰, 사안이 경미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이후에
즉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즉결 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청구해 법원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요? 가장 큰 특징은 벌금 등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특히 즉결 심판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벌금을 선고하고 상황이 딱하면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뉴스파이터가 이 범죄를 미화하거나 두둔하거나 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범죄는 범죄예요. 그 금액이 크고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6.25 참전 유공자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또 예우 문제는 별개의 문제 같아요 또. 그렇죠. 별개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거는 뭐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민주주의나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적 풍요함을 과연 누릴 수 있었을까요? 6.25에서 만약 우리가 계속 져서 북한이 우리를 점령하고 공산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재를 보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국가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요즘. 이분이 뭐 집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집세도 내야 되겠죠. 전기세 내야 되죠. 약을 드시면 약값도 내야 되겠죠. 그러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그걸로 과연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의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몸을 바쳐 싸웠던 분들에선 예우가 지나치다고 할 만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 소식을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요? 거의 40여 건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도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나 그분 진짜예요? 도와드리고 싶다고. 어머.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참전했던 용사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도울 수 진짜 없겠냐고. 저렇게 편지가 왔나 보네요. 네, 어머. 편지가 오고 전화도 오고 이래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 좀 도와주게 나한테 연락처 좀 세상에. 알려달라고.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도 이런 걸 올려 영웅을 푸대접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목숨 걸고 지키겠냐.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이런 곳에 쓸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라를 구하면 대대손손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사실은.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나라 이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돕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시민분들의 마음도 다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사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짐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20여 분 넘게 우리 경찰서에 문의가 왔었습니다. 대부분 6.25 참전용사가 이제 고령일 거다, 돕고 싶다, 우리 후손들이 윤회를 많이 입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편지를 직접 써서 감사 인사를 한 이제 그 후원자도 있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경찰서를 방문해서 손편지와 함께 그 기프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전달을 해서 그 어르신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경찰 입장에서도 따뜻한 손길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분들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유인경 평론가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나라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랐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몰라서 저렇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경찰에 했는데 또 경찰 후원 의사를 밝힌 이들의 명단을요, 부산 보훈청에 이제 알렸습니다. 잘하셨네요. 부산 보훈청 80대 남성 소식을 접한 후에 네.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함께 이 남성의 집을 방문해서 다방면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뭐 주거 문제든 의료 문제든 좀 논의한 것을 알려줬고요. 주거 지원을 비롯해서 복지 서비스들 중에 네. 가능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네. 근데 이 기관이 직접 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하. 이분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기부단체를 통할지 아니면 어떻게 후원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치아도 안 좋으시다는데 이분에게 우리들의 손길이 직접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호의호식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분들에게 긍지감을 심어주자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까요? 커피를 마시려면 카페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간 사람이 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 남성이 공짜 커피를 마시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가 발각되면서 황당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이 저녁 시간 파출소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는 소파에 풀썩 앉더니만 경찰에게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합니다. 잠시 후에 이 남성에게 경찰이 커피를 건네주는데요. 네. 그런데 경찰 이 남성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불현듯 책상으로 가서는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 남성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그 인상착의를 기억한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하하.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상가라든가 모든 건물이 대부분 문을 닫고 오로지 저희 파출소만 문이 불이 밝게 비추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아마 커피 한 잔 하시러 저희 파출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적 사항을 한번 물어보니까 본인이 스스럼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수배 내용이 확인이 돼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저 남성이 상습적인 무전 취식하던 사람이래요. 지금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두고 경찰에 갔는데 아마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강 큰 남성 다시 또 법의 처벌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최동철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금천구에서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겪은 수해 악몽이 아직도 가시질 않네요. 아이고 세상에. 장마 대비 잘 하자는 의미에서 장마 대비로 사행시 지어봤습니다. 대박 사건. 우리 출연자분들이 운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장마 그까이 거.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만 잘하면 대하로 물 퍼낼 일 없다. 비는 비일 뿐 쫄지 말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행시 대박 사건인데요. 최동철님의 사행시처럼 우리가 대비만 잘한다면 올여름 한 건의 수혜도 없이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